한국 AI 원천 기술 경쟁에서는 이미 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12명으로 시작해 42조 기업이 된 컬서가 증명했듯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면 아직 승산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젠슨 황이 한국에 와서 GPU 26만 장 준다고 했죠. 정부에서 난리 났습니다. 세계 3위 AI 강국, 대한민국 AI 수도,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불러도 되는 수준일까요? 오늘은 한국 AI 산업의 불편한 진실을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이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스틱맨 경제학. GPU 격차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왜 이 격차가 게임의 규칙을 아예 바꿔버리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치르는 게임의 판이 어느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지.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메타, 미국 기업 하나가 GPU 35만 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미국 기업 하나가 15만 장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한국 전체는요, 32만 장, 그것도 예정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 한 곳이 한국 국가 전체보다 GPU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초까지 한국이 실제로 보유한 첨단 H백은요, 2,000장 수준입니다. 미국이 AI에 쏟아붓는 돈? 약 720조 원, EU는 300조 원, 한국은 1조 원대 중반, 많아야 2조 원 수준입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400배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GPU가 다 같은 GPU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게이밍 그래픽 카드 있잖아요. RTX 4090 같은 거, 그거 한 장에 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AI 학습용 GPU는 차원이 다릅니다. 엔비디아 H백, 이게 지금 AI 업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칩인데요. 한 장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합니다. 게이밍 그래픽 카드의 20배 가격이에요. 그리고 최신형 H200은 한 장에 6천만 원 넘습니다. 블랙웰 B200은 1억 원 가까이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왜 이렇게 비싸냐? AI 학습에 특화된 설계라서 그렇습니다. 메모리 용량, 연산 속도, 전력 효율, 전부 AI 돌리는데 최적화돼 있어요. 그래서 GPU 몇 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GPU를 몇 장 가졌냐가 진짜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까지 한국이 실제로 보유한 첨단 H백은요, 2,000장 수준입니다. GPU가 왜 중요하냐고요? 이게 그냥 컴퓨터가 빨라야 해서가 아닙니다. 요즘 AI라고 부르는 건 대부분 초거대 신경망인데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데이터 집어넣고 행렬 곱셈 같은 수학 연산을 미친 듯이 돌리고 그 결과 보고 가중치를 조금씩 바꾸는 걸 수조 번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연산이 거의 다 행렬 곱셈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미지 하나, 문장 하나 처리할 때마다 행렬 곱셈을 수천, 수만 번씩 돌립니다. 이론적으로는 CPU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CPU는 복잡한 일, 순차적으로 잘하는 애라서 이렇게 단순 연산을 엄청 많이 돌리는 데는 효율이 너무 안 나와요. 반대로 GPU는 원래 게임 그래픽용 칩이라 단순한 연산을 한 번에 많이 돌리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딥러닝이 하는 일이 딱 그겁니다. 단순 연산을 엄청 많이 동시에 돌리는 거. 그러니까 AI 회사들이 전부 GPU에 매달리는 거죠. 실제로 AI 기업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GPU를 수만 장 꽂아놓고 그 위에서 모델을 몇 주, 몇 달씩 계속 학습시킵니다. 모델 출시 이후에도 우리가 질문할 때마다, 이미지 생성할 때마다 뒤에서 GPU가 계속 돌아가 줘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AI 시대의 고속도로, 항만 같은 사회 인프라가 바로 GPU 깔린 데이터 센터이고 GPU 몇 장을 어떤 급으로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AI 경쟁력과 생산성으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GPU 없으면 AI 못 만듭니다. 고속도로 없으면 물류 못 돌리듯이 GPU 없으면 AI 산업 자체가 안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26만 장 받아서 뭐 한다고요? 미국은 이미 수백만 장 돌리고 있습니다. 이 격차를 따라잡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전략이 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판이 기울어져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도 여전히 승산이 있을까요? 여기서 포기할 거냐? 아니면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서 싸울 거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컬서 아시죠? AI 코딩 툴인데 기업 가치가 42조 원입니다. LLM이라는 말도 요즘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게 정확히 뭐냐 물어보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LLM은 책 수천만 권, 웹페이지 수십억 개를 통째로 읽고 그 패턴을 외운 초거대 자동 완성 엔진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LLM은 이 문장 다음에는 어떤 글자가,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을까를 계속 계산하면서 문장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답을 만듭니다. 사람 머리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이랑 인터넷 글만 계속 본 친구가 있는데 세상의 글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말하지를 엄청 잘 맞히는 친구가 된 겁니다. 대신 이 친구는 진짜 세상 경험을 해본 건 아니고 글 속에서 본 패턴을 기반으로 말하는 거라서 가끔 그럴듯하지만 틀린 말을 아주 자신 있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LLM은 이해한다기보다는 패턴을 예측하는 기계에 가깝고 지식 창고라기보다는 말을 잘 이어주는 엔진에 가깝습니다. 컬서 같은 서비스는 이 LLM을 그냥 챗봇으로 쓰는 걸 넘어서 코드 편집기 안에 집어넣고 개발자가 뭘 하려는지를 파악해서 도와주는 쪽으로까지 확장한 거고요. 다시 컬서 얘기로 돌아가 보죠. AI 코딩 툴이라고 하면 코드 자동 완성 좀 잘해주는 에디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컬서가 하는 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그냥 자동 완성이 아니고 개발자랑 같이 일하는 AI 동료를 통째로 개발 환경 안에 넣어버렸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존 서비스 코드가 수십만 줄입니다. 거기서 버그 하나 찾으려면 원래는 며칠씩 걸렸잖아요. 컬서는 이 코드베이스 전체를 읽고 이 프로젝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요약해줘. 이 에러 메시지 어디서 시작된 거야? 이렇게 물으면 관련 파일이랑 의심 지점을 바로 보여줍니다. 여기에 로그인 기능 추가해줘. 이 부분을 리액트로 깔끔하게 리팩터링 해줘. 이렇게 자연어로 말하면 필요한 파일 찾아서 수정안까지 내줍니다. 팀 단위에선 코드 리뷰, 스타일 통일, 테스트 코드 작성 같은 귀찮지만 중요한 일들을 AI가 많이 덜어줍니다. 그러니까 컬서가 만든 건 코드를 잘 짓는 AI 하나가 아니라 개발자가 일하는 방식을 사람 기획 플러스 AI 구현 구조로 갈아엎는 작업 환경입니다. 누가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지금 컬서를 쓰는 사람들 보면 미국, 유럽의 스타트업 개발팀, 속도 싸움하는 프리랜서 개발자, 대기업 안에서 파일럿 돌리는 팀들, 이런 데서 먼저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 예전에는 개발자가 기획도 하고 코드도 짜고 리팩터링도 하고 테스트도 다 했죠. 이제는 기획, 설계, 중요 의사결정은 사람이 하고 실제 구현, 수정, 반복 작업은 AI한테 넘기는 구조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냐? 같은 인원으로 더 빨리 제품을 만들고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실험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속도 차이를 보고 투자자들이 42조 기업 가치를 붙인 거죠. 같은 AI 시대 미국은 컬서로 42조를 만들었고 한국은 원천 기술에 매달려 시간만 날렸습니다. 같은 위기, 다른 결과, 이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원천 기술 없어도 이길 수 있다. GPU 수백만 장 없어도 LLM 자체 개발 안 해도 응용 서비스로 승부하면 됩니다. 한국이 가야 할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AI 전쟁에서 우리는 우리 데이터로 어떤 역할을 해온 걸까요? 우리가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순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올해 3월에 챗GPT 지브리 스타일 유행했죠. 일주일 만에 생성된 이미지가 7억 장입니다. 그 이미지들 뭐였죠? 우리 얼굴 사진이었습니다. 가족 사진, 셀카, 반려동물 다 업로드 했잖아요. 그거 어디 갔는지 아세요? 오픈 AI 정책상 무료 사용자가 올린 이미지는 AI 학습에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얼굴 데이터 갖다 바친 겁니다. 아시아인 얼굴 데이터 수억 장이요. 그래서 요즘 AI가 아시아인 얼굴 잘 그리죠. 당연하죠. 우리 데이터로 학습했으니까. 샘 올트만이 GPU가 녹아내린다고 했다고요. 그건 마케팅이고요. 진짜 녹아내린 건 우리 개인정보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은 지난 10년 동안 이 변화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죠. 이 정도 변화가 예고된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대표 IT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 왔을까요? 한국에서 AI 얘기를 하면 결국 네이버, 카카오 이름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둘 다 2010년대 중반 이후로 검색, 메신저 기업을 넘어서 AI 회사가 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했고, 실제로 AI 연구 인력도 뽑고 데이터를 모으고 수천억에서 조 단위 투자도 이어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을 들였다는 사실과 별개로 지금 시점에서 글로벌 AI 경쟁력이라는 잣대로 보면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다는 겁니다. 먼저 카카오부터 볼게요. 카카오는 카카오 브레인을 통해 KOGPT 같은 국산 언어 모델을 내세우면서 꽤 일찍부터 AI 전환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성능 평가 방식 논란이 불거지면서 외부 신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고, 이후 조직 개편과 합병을 거치면서 독립적인 AI 연구 조직의 색깔은 많이 옅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자체 모델만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오픈 AI와 협력해 서비스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튼 모습입니다. 정부가 추진한 국가대표 AI 프로젝트에서는 최종 선정 명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국민 메신저를 가진 플랫폼임에도 국가대표 AI 모델 경쟁에서는 한 발 물러난 셈입니다.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 당시 기준으로 기능이든 편의성이든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일본과 동남아에서 쓰이는 라인을 보면 카카오 못지않은 메신저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죠. 카카오가 내수를 확실히 다진 건 분명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기회를 놓친 건 아닌지 돌아볼 만한 지점입니다. 이제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국내에서 가장 일찍부터 대규모 AI 투자를 해온 기업 중 하나입니다. 하이퍼클로바 X 같은 자체 LLM을 발표했고, 정부가 선정한 국가대표 AI 모델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글로벌 모델이랑 비교하면 격차 있습니다. 최근 수능 문제풀이 테스트 봤더니 구글 제미나이 92점, 클로드 84점, 국내 모델들 20점대. 네이버는 평가 방식이 국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결국 사용자가 체감하는 결과물과 경험으로 평가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매출 대비 10% 후반에서 20% 수준의 연구 개발비를 쓰고 있습니다. 연간 1조에서 2조 원이면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만 오픈 AI, 구글이 수십조 원 단위로 GPU와 연구 인력을 쏟아붓는 환경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원천 기술 경쟁을 따라가는 전략이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GPU 부족 핑계대지 말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처음부터 전략이 잘못된 겁니다. 미국, 중국이 원천 기술과 플랫폼을 선점한 상황에서 똑같이 LLM 만든다고 따라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원천 기술 개발한다고 시간만 허비하고 그 시간에 콘텐츠를 만들고 한국 시장과 한국 데이터에 특화된 서비스를 쌓았어야 합니다. 이미 한 번 겪어본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e스포츠와 게임 방송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이미 우리가 한번 겪어본 사례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97년 IMF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키운 걸 결국 남한테 빼앗겼죠.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우량 기업들 헐값에 사갔고 우리는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e스포츠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우리 게임 강국이라고 하죠. 미국 태생 아니라서, 한국이라서 글로벌 안 된다고요. 정말 그게 이유일까요? e스포츠 대세가 된 리그 오브 레전드. 우리가 이 게임만 잘하나요? e스포츠는 여러 종목에서 다 잘합니다. 게임 방송도 세계 최초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예전만큼의 존재감은 솔직히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외산 게임이고 IP 권리가 없어서 방송사와 플랫폼들이 수익 구조를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죽 쏘서 개 준 꼴이 됐습니다. ESPN 같은 대형 해외 방송사가 글로벌 판권과 IP를 가져갔고 예전에 잘 나가던 해설진들은 지금 프리랜서로 여기저기 대회를 옮겨다니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슬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IMF 때도 그랬고
e스포츠도 그랬습니다. 같은 위기, 같은 패턴. 이번 AI에서도 똑같이 당할 건가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진짜 강점이 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해서 더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만드는 걸 잘합니다. 원천 기술 위에 뭔가를 쌓는 걸 잘해요. 자원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하고 국가 구조상 콘텐츠보다는 제조업이 우선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들 떠올려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권을 보면 위에는 전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차전지, 자동차, 화학, 바이오 같은 제조, 하드웨어 기업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분명 상위권 대형주이긴 하지만 한국 전체 랭킹으로 보면 제조, 반도체, 자동차 그룹 뒤에 서 있는 정도 규모입니다. 선진국들 톱 기업 리스트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IT, 플랫폼, 반도체 회사들이 시총 상위권을 싹 다 차지합니다. 중국만 봐도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IT 기업들이 거대 은행, 통신사와 함께 국가대표 기업 리스트에 항상 올라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최상단 기업들의 중심축은 아직 제조업에 가깝고 IT 플랫폼은 미국, 중국만큼 중심에 서 있지 못한 구조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나라입니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할아버지 세대부터 남들이 못하는 거 잘 키워서 이만큼 한 거 인정합니다. 근데 디지털 세대에서 성공해야 할 사람들은 대체 뭘 했습니까? 여기까지가 현실 진단이라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꿀지 전략의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전략 첫 번째, 남의 LLM 가져다 써라. 컬서가 증명했습니다. GPT 쓰다가, 클로우드 쓰다가 좋은 거 골라서 쓰면 됩니다. 원천 기술 경쟁은 이미 졌어요. 응용 서비스로 승부하세요. 버티컬 AI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이 잘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의료 데이터 AI, 제조, 로봇에서 삼성, 현대생태계, K 콘텐츠에서 웹툰, 드라마, 음악, 금융, 법률에서 한국어 특화 서비스, 농식품, 리테일에서 유통 최적화. GPT가 한국 의료법 압니까? 한국 세법 압니까? 모릅니다. 거기서 승부해야 합니다. 전략 세 번째, 콘텐츠 강국으로 가라. K-팝, K-드라마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원천 기술로요? 아니죠. 콘텐츠로 성공했습니다. AI도 똑같습니다. LLM은 미국, 중국이 만들고 우리는 그걸로 세계가 소비하는 콘텐츠를 만들면 됩니다. e스포츠에서 배워야 합니다. IP 없이 활용만 잘해봤자 결국 다 빼앗깁니다. 이번엔 우리가 IP를 가져야 합니다. AI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 AI로 만드는 콘텐츠, 그 IP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GPU 격차? 따라잡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째, LLM 원천 기술? 이미 늦었습니다. 셋째, 근데 희망? 있습니다. 컬서처럼 남의 기술 잘 활용하고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서 버티컬 AI 만들고 K 콘텐츠로 승부하면 됩니다. e스포츠처럼 죽 서서 개 주지 말고 이번엔 IP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GPU, 핑계 대기 전에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어디에 자원을 집중해야 할지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스틱맨 경제학이었습니다.